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언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에서 네. 89.77%죠. 89.77%로 대선 후보로 당선된 이재명 전 대표. 네. 어제 당선 인사말에서도 통합을 14번이나 강조를 했는데요. 네네.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네.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통합 행보랄까. 네네. 우크립 행보가 거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네네. 아주 친구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전당대회가 끝난 후 당대표든 아니면 대통령 후보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죠. 현충원입니다. 예, 당날 아침 그렇죠. 현충원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현충원에 들러서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이게 예.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이쪽 진영의 대통령 후보들은 대개 자신의 진영 사람들만 만나고 뭐 이렇게 그 전직 대통령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거침없이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이 두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대통령 묘소를 찾았고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찾았습니다. 박태준 총리 묘소를 찾았습니다. 예. 이 행보들 특히 박태준 묘지에 참배한 것을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일단 DJP 연합 뭐 이걸 자꾸 떠올리면서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또 이게 그 지역적인 것을 전부 다 합친 것이거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에 DJ는 호남이었고 그 다음에 JP는 충청도였고 여기에 영남의 박태준까지 합쳐서 DJP가 P가 된 거죠. P가 된 거죠. 예. 또 한 가지 왜 김종필 총리가 언제나 얘기하는 게 실업과 허업. 예. 즉 정치는 허업이다. 빌허. 근데 기업가는 실업이다. 그러니까 기업가가 실업인 거에 비해서 정치는 허업이다. 이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박태준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실업과 허업, 사선 국회의원에다가 총리까지 또 우리나라의 철강 보국의 기틀을 다진 포항제철을 진짜 이룩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상징화해서 내가 이렇게 좌파만 아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우파의 상징도 이렇게 떠받들 수 있어요. 라는 행보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념이 밥 먹여 주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서 네.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념을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의 시대로 가고 진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지금 어제 기염을 토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첫 행보로서 좌우를 아우르는 네. 전직 대통령 묘역을 다 참배하고 또 하나 정치적 통합의 상징인 박태준 네. 전 총리 묘소까지 참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네. 대선 때마다 그 책사라고 나오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김종인, 윤여준. 그렇죠. 예, 김종인, 윤여준. 맞습니다. 윤여준 네네. 전 환경부 장관, 네. YS 시절에 환경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YS 시절에 환경부 장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공보처 장관도 하고. 공보처. 예. 선대위 네. 상임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겠다. 그분이 아마 지금 80을 훨씬 넘어갔고 90이 다 될 텐데요. 예, 윤여준 전 장관이 만약에 이재명 쪽으로 온다고 하면 그것도 빅뉴스죠. 왜냐하면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윤여준 장관을 후원회장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몸이 안 좋아서 저 손살을 찌셨다. 그러니까 거절을 하셨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다. 이렇게 보도에 나왔는데 아니 이재명 캠프에 가서 실질적으로 후원회장도 아니고 어떤 그 캠프의 수장으로서 좌장으로서 이 직을 받는다면 다 핑계였구나.
건강이 회복된 모양이죠, 그 사이에. 금방 회복되셨을까요?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일이라고. 그러니까 권오을 의원 물론 좀 한물 가신 분이에요. 꽤 오래전 인물이지만 57년생. 안동분이시죠? 안동분. 그 한나라당 사무총장까지 했던 권오을 전 의원이 영입된 거와 더불어서 또 굉장히 이 우측 행보, 우파 인사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28일 오후에는 SK 하이닉스 네. 이천 공장을 간 거.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은 친기업, 네. 친시장 이미지를 구축해 보겠다. 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성장과 실용주의 그리고 잘사니즘, 네. 먹사니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행보로 이천에 SK 하이닉스를 간 거 아닙니까? 것이죠. 사실 며칠 전에 이재용 회장을 만난 것도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뭐 최민희 등등 이 당의 의원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하고 이재명과 이재용의 사진을 두고 뭐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 이재용 회장과 관련해서도 재벌 해체 운운하면서 이재용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다 그 삼성가의 어떤 그 세습한 그런 돈을 다 자기가 환수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재용 회장을 때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성 같은 기업이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해놓고 이번엔 SK 하이닉스. 왜 SK 하이닉스냐?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에 뺏긴 게 HBM이라고 해서 반도체 또 다른 기술입니다.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막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딱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준 거죠. 거기에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에도 100조를 투자를 하겠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로 보면은 AI 뭐 기본법이랄까 네네. 이런 걸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친기업, 친시장적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최근에 잇따라 쏟아내면서 사실은 그래서 중도층이 지지율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선에서 83%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80%가 넘다 보면 지지층들을 향해서 공약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왜냐면 지지층은 우리는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테니까 확장해. 집토끼는 놔두고 산토끼는 잘 잡아. 우리는 집토끼가 튼튼하게 밀어줄게 라는 게 80%가 넘는 지지율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도 진보를 향해서 경제민주화, 복지를 딱 끌어다가 그렇죠. 그쪽을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89%의 지지율, 우리 명의 하고 싶은 건 다 해라는 뜻으로 받아들고,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분배해야지 왜 성장이냐라고 얘기해야 될 부분을 다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친기업 친시장적 행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추진한 것 보면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그건 기업의 경영권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법안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노란 봉투법. 그건 완전히 민노총이라든가 노조한테 모든 힘을 실어줘 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뭐 호남에 가서는 양곡관리법.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K-엔비디아 만든다 해가지고 문재인 때는 소주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소득주도 성장했는데 이재명은 이제 국주성이요. 국가주도 성장을 하겠다. 국주성을 하겠다. 네네. 또 시장적인 기업적인 그런 발상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잘 나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그저 먹을 것이냐 대통령 자리를 그렇지는 않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당대회가 꼭 득이 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넘어야 할 산들이 뭐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한 너댓 개는 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렇게 89.77% 얻으니까 김동연 이번에 경선에 같이 나온 경기지사까지도 그렇게 쏠리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고 쓴소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에 대한 포비아가 제일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이재명 포비아가 일어나냐 하면 이재명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나와서 정치 행보를 보면 사실 어떤 통합이라든지 또는 뭐 타협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정치 보복 이번에 안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번 2017년 선거 때도 정치 보복 안 하겠다. 2022년 때도 정치 보복은 뭐 복수 혈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022년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고 대선 때는 그랬는데 당대표가 돼서 비명행사 자기한테 체포동의안 가결해줬다고 30명을 다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정치 보복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가장 우려되는 게 쏠림 현상이거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법부도 사실상 헌재까지 다 장악을 헌재까지. 네, 지금 헌재 2명, 대통령목 2명을 이재명이 임명하게 되면 6대3으로 진보가 6명이 그냥 뭐 거기에 사실 중도 보수, 중도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표결한 거 보면 김영두나 정정미나 다 중도 아니거든요. 예. 다 진보로 해서 6대3에 완전히 그러니까 헌법소원 같은 거 다 내갖고 이재명이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다 사법 리스크를 다 해지하는 회피하는 그런 수를 쓰는 게 아니냐. 모든 걸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지만 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1위가 또 이재명 아닙니까? 비호감도 1위가 언제나 이재명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집권을 할 경우 프랑스의 그 유명한 정치학자 토크빌이 말하는 다수 폭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헌정사의 질곡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네네.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짤로 그러니까 왜 밈으로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청래가 법무부 장관, 양문석이 방통위원장, 뭐 이런 명단이 뭐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돌아요. 전현희, 이현주, 뭐 박찬대 다 명단에 올라 있던데요. 그렇죠. 장경태까지. 장경태까지 중소기업 뭐 벤처부 장관을 뭐 요구하고 있다는 둥. 예. 두 번째는 역시 가장 큰 것은 코앞에 닥친 사법 리스크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재명으로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뭐 자세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원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선 전에는 일단 선고를 하겠다.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을 취재하는 법조계 기자들이 대법원과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 사상 유례 없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속도전이다. 이렇게 속도를 내지 않는다. 과속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전원 합의체는 보통 열흘 전에 고지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한답니다. 소부가 열리지. 그런데 이 전원 12명의 일정 각각의 어떤 일정들을 전부 다 조율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벌써 2번이나 열렸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려서 5월 11일 즉 후보 등록 전에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는 역시 이 상대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건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뭐 조만간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한덕수 대행의 이 빅텐트론을 어떻게 맞설 것이냐 이것도 뭐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넘어야 할 큰 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좀 작은 산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이번에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도 보면은 호남이 전체 그 득표율은 88.6%가 나왔어요. 호남에서. 그런데 투표율을 보면은 가장 낮습니다. 호남은 53.67%예요. 충청은 57.87, 영남은 70.88, 수도권은 63.65%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물론 뭐 어대명이라는 뻔해서 안 나왔다 그런 것도 작용을 하겠지만 호남에서 만약에 대선에서까지 투표율이 낮아진다 한다면은 그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어차피 대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51대 49 싸움인데 네네. 호남에서 1, 2%만 더 낮은 투표율이 나온다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예. 이번에서 뭐 대선 경선에서도 봤지만 호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네. 완전히 호남이 영남의 들러리가 됐다는 그런 인식들을 허탈감이라는 거 좌절감이 아주 깊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네네. 도대체 호남은 뭐냐? 네. 자, 그렇습니다. 호남은 53.6%인가요, 이번에? 네. 53%가 넘어도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호남은 이게 있어요. 상대적이어야 한다. 즉, 네. 이 당의 대주주가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주주인 호남이 영남이라든지 수도권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호남의 유권자들, 특히 이제 호남의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이 무관심하거나 혹은 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빤하다는 것도 달라요. 이게 왜 의미가 다르냐면 정당 일체감이 가장 높은 게 호남 사람들이거든요. 네. 즉 내가 투표를 하지 않아도 결과는 뻔하지만 내가 투표를 함으로써 내 스스로 이 정당과 내가 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정치 효능감을 늘 갖기 때문에 영남의 대선 투표율보다 호남의 대선 투표율이 언제나 높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낮은 것은 지난번 이낙연과의 대전에서도 사실 호남이 이낙연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흐름들을 보면 담양 군수를 또 뺏겼어요. 예. 담양도 뺏겼고 조국 혁신당이 뺏겼고 이재명이 직접 내려와서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재명에 대해서 어쨌든 호남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아까 대주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이 원래 대의원들한테 표를 많이 줬어요. 예. 이 대의원이 뭐야? 예전부터 이 호남에 진짜 대의원들이 많았거든요. 이 정당에. 토박이들이 많죠. 예. 그런데 터줏대감이라고 그러죠. 예. 민주당 터줏대감 호남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번에 뭐 별로 취급을 안 해줬죠. 그렇죠. 1인 그러니까 옛날엔 거의 1대 6인가? 그 대의원들한테 더 많은 어떤 그런 이 비중을 뒀다면 이제 대의원 없어. 그냥 우리 모두 다 새로 들어온 권리당원들이 알아서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비명 행사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뭐 호남을 좀 홀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목소리들이 텔레비전에서 호남 그 민심 이렇게 탐방을 할 때 르뽀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이재명에 대한 신뢰 문제 아닙니까? 네.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얼마 전에 가장 거짓말을 잘할 것 같은 정치인, 거짓말쟁이 정치인 누구냐 할 때 1위가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언급 아닙니까? 네. 과연 이재명이가 지금 여러 공약을 하고 또 중도층한테 영합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통령 되면 그걸 지키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여반정처럼 손바닥처럼 말을 뒤집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재명의 적은 바로 이재명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 나서지 말자. 가급적 기자회견도 하지 말고 인터뷰도 하지 말고 그냥 무쟁점으로 한 달을 버티자. 뭐 이런 식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말 또 실수해갖고 아니 그 전에 했던 말이랑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당할까 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부자 몸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마 대선 전에 들어가면은 부자 몸조심을 할 그런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말 방금 이야기한 너댓 가지의 그런 변수 외에도 많은 말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와 가지고 판세가 어떻게 뒤집히칠지 어떻게 요동칠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아주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지난 대선 과정들을 보면 사실 그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 말들이 굉장히 공격 대상이 돼서 TV 토론에서 그것 갖고 사실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경우 많았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압도적인 다수로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 뭐 일방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용호 상박의 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